하루에 밥 3끼 먹는 거 비슷하고, 그리고 내가 돈 걱정을 계속 하든 안 하든 어쨌든 70, 80까지는 살아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돈 걱정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걱정을 한다고 사실 뭐 크게 생활이 달라지는 건 아닐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할 때 일하고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내가 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떠올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삶을 감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삶을 바라보고 어떤 생각들을 주로 내 머릿속에 채우면서 사는가와 관련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사실은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죠. 우리는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도 수용소에 갇혀 있다면은 상당 부분 많은 자유가 제약되니까 좀 더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거는 우리도 삶의 목적의식과 미래의 희망을 잃어버리면, 내가 보니까 이거 먼저요. 그 수용자분들이 목적을 잃자 눈에 생명의 빛이 사라져버렸고, 그들은 그 순간의 고통에서 자신을 무감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충동적으로 단기 도파민을 추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면 순간순간 공허함과 고통을 피하고자 단기 도파민을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 그 초집중이라는 책에서도 그렇고요. 초집중이라는 책에서는 딴짓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내면의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충동적으로 다른 짓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거든요.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에서도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이런 도파민을 추구하는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여기 중독에서 벗어나는 8단계가 나오거든요. 그 8단계 중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냐면, 중독에 빠지게 하는 내적 이유가 뭐냐, 이걸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 얘기는 우리가 단기 도파민을 추구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면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근데 내면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상당히 많은데 미래의 나와 연결이 끊어지면 그 고립감, 그 다음에 공허감, 그 다음에 무의미함, 이런 걸로 인한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뇌는 참 신기한 게도 어디에 꽂혀 있지 않으면은 이 정처 없이 떠돌게 돼 있어요. 우리 뇌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미래의 내 성장에 대한 희망에 꽂혀 있으시면 그 성장에 대한 희망을 중심으로 잡아서 마치 배가 물살을 가르듯이 쭉 나아갈 수 있는데, 주변의 방해 요소나 방해 파도에 굴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뇌가 방향성을 안 잡고 그냥 희망이 없이 꽂혀 있지 않으면, 어디 방향을 못 잡고 있으면 정말 원숭이 나무에서 날뛰듯이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이 욕구에 빠졌다가 막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거, 희망을 갖는 거, 이게 무척 중요하다, 이 생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에서는 여러분들이 희망을 내가 잃고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한번 점검하자고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프랭클은 죽음의 소용소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내용 보죠.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은 수용자는 불행한 결말을 맞았대요. 믿음을 상실하면 그들은 정신적인 힘도 잃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 무너져 내렸으며 정신과 신체가 파괴되는 길로 들어섰다. 용기와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신체의 면역력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희망, 용기, 열정, 이런 걸 잃어버리면 정신적인 활기도 잃어버리지만 몸의 활력과 몸의 면역력도 잃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이게 이 사람은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관찰한 거니까 나랑 관계없는 거 아닌가? 이거는 우리 신경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희망을 잃는다는 얘기는 약간 패배자처럼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그러면 신경계에 잘 뿜어져 나오던 세로토닌도 막 분비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세로토닌이 줄어들면
세로토닌은 우리가 불안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무기력해지거나 약간 좌절스러운 모드를 막아주거든요. 기분이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만들어주는데 이게 이 신경전달 물질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패자처럼 느낄 거예요. 그냥 우울하고 좌절스럽고 뭘 해도 안 될 것 같고 이런 느낌. 그죠? 근데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나아갈 희망이 없어 분들은 행복도 불가능해요. 목적이 없는 현실은 감옥이 됐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희망을 그러면 뭘 가져야 되냐? 자, 거기다 메모해 보세요. 희망은, 자, 취미, 콤마, 취미가 됐든, 직업적으로, 직업, 전문성, 콤마, 그 다음 관계, 앞으로 좀 더 새로운 사람들, 내가 만날 사람들, 즐거움을 나눌 사람들, 관계, 또 개인적 성장, 내가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야, 미술이 됐던, 뭐, 책을 쓰는 게 됐던, 책을 읽는 게 됐던. 그러니까, 취미든 직업이든 관계든 개인적 성장이든 미래에 설레이는 어떤 것이든 다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요. 동의가 되시나요? 없는 것보단 나아. 그래서 당장 저는 직업도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요리를 해볼까요? 요리? 요리도 괜찮아요. 요리가 취미가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려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닭도리탕을 정말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아니면 찌개 좋아하시면은 꽃게 된장찌개를 한번 끓여본다든지. 왜냐면 요리도 전 요리를 잘 못하는데요. 그래도 조금씩 하나씩 해보려고 시도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요리도 가만히 보면 그 살아있는 그 채소나 지금 어찌 보면은 그 걔네들을 다루는 거잖아요. 식재료를 다룰 때 이게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있는 거하고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식재료를 다룰 때 집중도 되고 정신적으로 몰입도 되고 집중도 되고 다 만들고 나면 성취감도 있고요. 청소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청소하는 거 싫어하는 분도 엄청 싫어하실 텐데 정리정돈하고 이렇게 청소를 하고 나서 깨끗해진 상태를 볼 때 그 성취감 같은 게 있죠. 그리고 더 잘 정리하고 싶은 이런 욕구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이거 너무 많이 해서 지겨워서 하기 싫으신 분들은 네, 예외입니다. 자, 등산 같은 경우도 취미로 얼마든지 가질 수 있죠. 하나를 올라가고 좀 더 높은 산을 올라가 보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뭐가 됐든 네, 노래가 됐든 춤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희망이라는 걸 전 희망이 없어요. 저는 상황이 이래서 없거든요. 이렇게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3개월 후에, 한 달 후에 지금보다 조금 더 기분 좋은 상태, 행복한 상태, 내가 성장한 상태를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다른 거에 꽂혀 있으면 못 그려요. 예를 들면 우울한 상태에 꽂혀 있거나 아니면 욕심에 꽂혀 있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슬픈 거에 다른 거에 꽂혀 있으면 이런 게 하나도 안 그려지는데 내가 툭툭 털고 일어나고 그래 지금 내 마음속에 조금 더 성장하고 내가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 자꾸 그려서 그걸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자. 이러면 설레이고 즐겁고 기쁜 느낌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희망이라는 키워드로 내가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희망이 없게 되면 사람들의 심리는 방황하고 왜곡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희망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삶이 더 나아지는 방법을 찾지 않는다. 자신의 삶에 대한 권한을 발휘하지 못한 채 고스란히 휩쓸린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사회적으로 고립돼서 집에만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안 가져. 그냥 어떤 희망도 없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심심하니까 아침부터 핸드폰 보고 인터넷 보고 컴퓨터 가지고 하여튼 그냥 유희를 즐기는 것밖에 없어. 예.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조금만, 자, 밖에 나가면 어때? 밖에 나가면 되잖아. 도서관이라도 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아, 더워서 못 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만나면 나 너무 피곤해서 못 나가. 이런 거예요. 어떻게든 아주 작은 장애물도 난 그것 때문에 못해. 라고 얘기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세요. 정말 여기 말 그대로예요. 사회적으로 고립됐고 희망을 잃어버리면 더 나아지는 방법을 정말 눈꼽만큼도 찾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길들여져 있는 그 작은 쾌락들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잘 하지를 못하세요. 그리고 고통스러워해. 삶 자체가 고통이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은 정작 단기 도파민, 쾌락 말고는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희망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해주고 있죠. 일단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희망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걸 하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하나씩 그리면 사실 재밌어요. 근데 이 희망을 잘 가지시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 마음을 비워내는 걸 좀 잘 하셔야 돼요. 비워내는 거. 왜냐면 우리 마음은 자석이 들어가 있어서 금방 욕심에 달라붙고 금방 불안하고 두려운 거에 달라붙고 금방 고통스럽고 옛날 기억에 달라붙고 이렇게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달라붙었을 때 이걸 또 비워내고 또 비워내고 또 비워낼 줄 아는 네, 비워내고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둘 줄 아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걸 마음 챙김이라고 하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마음 챙김 유튜브에 찾아보시고 마음 챙김하는 시간을 좀 늘리자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자, 그렇게 마음을 비워놓은 상태에서 그래, 내가 희망을 갖는 거, 내가 원하는 그림이 뭐야? 라고 하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그릴 수 있죠. 네, 그리고 내가 이거를 권한이 있다라고, 이게 좀 특이하죠. 자신의 권한을 믿어야 된다. 나는 이걸 받을 만한 권한이 있어. 라고, 나한테 그런, 내가 이걸 충분히 누릴 권한이 있어. 이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어떤 분들은 내가 이런 거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일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시면서 밀어내시거든요. 나는 이런 걸 못, 네. 이런 걸 나랑은 어울리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이요. 근데 그런 게 어딨어요. 내가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라면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나랑 어울리게 되는 거지. 또 만들어가면서 나랑 어울리게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게 통제감이라고 하는 건데요. 행동을 통제하는 건데 자신의 행동이 중요하고 인생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명론 믿으시는 분들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운명론을 믿어도 좋아요. 유전처럼. 다만 후생 유전학이라는 개념을 꼭 기억하시고 유전자도 운명론처럼 결정적이지만 유전자 안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암 유전자가 발현되기도 하고 건강 유전자가 발현되기도 하고 발현 방식이 달라진다고 했죠. 분명히 그럴 거야. DNA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운명도 그냥 이 엄마 부모 밑에서 이렇게 태어난 거 또 이렇게 어린 성장기를 갖는 거 다 정해진 운명이라고 해도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펼쳐지는 버전이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면서 꽃처럼 펼쳐지는 버전이 있을 거고 그냥 운명을 탓하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 자원도 활용 못하고 더 안 좋게 되는 안 좋은 버전, 1번 버전하고 굉장히 좋게 꽃 피우는 버전이 있을 테니까 권한이 있다고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운명의 버전을 굉장히 좋은 버전이 발현되도록 하는 거 좋죠. 그 다음 세 번째, 희망에 대한 정의 세 번째는 길을 찾는 생각이래요. 희망이 있으면 방법을 발견하거나 내놓는다. 나는 3개월 후에는 이런 상태에 돼 있을 거야.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바로 오늘 저녁에 방해하는 것들이 막 나타나. 여러분들 이게 되게 진짜 머피의 법칙처럼 되게 신기한데요. 새로운 도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꼭 어디가 아프거나 이게 뭐 급한 일들이 발생해서 막 시간을 거기에 쓸 수가 없거나 하여튼 나의 이런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정말 거짓말처럼 나타나거든요. 근데 희망이 큰 사람들은 이거 나 진짜 원해 나 이거 할 거야 라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그 장애물들을
헤쳐나가시는 거고, 그래서 희망을 원대하게 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망이 도전적이고 정말 저 희망을 이루면 너무 좋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뚫고 나가지. 그래야 아프도 하루 그냥 아픈 거 몸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날 조금 아프더라도 털고 일어나서 그 행위를 하러 가지. 희망이 작으면 아,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러고 바로 접어버리거든요. 캠핑이라는 걸 내가 새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날짜까지 예약을 다 했는데 비가 온대. 그럼 바로 접어버리거든요. 정말 비 오는 날 캠핑 안 해보신 분들은 되게 힘들어요. 캠핑을 치는 것도 힘들고 캠핑을 접고 집에 와서 말리는 것도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그 젖어있는 텐트를 어디서 말릴 거야? 방에서 말릴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이게 캠핑에 대한 열망이 정말 크잖아요. 그러면 유튜브에 우중 캠핑을 찾아봐요. 그리고 우중 캠핑, 비 오는 날 캠핑하는, 우중 캠핑하는 사람들 유튜브 찾아보면서, 그러면 우중 캠핑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매력을 막 얘기하시거든. 그러면 이제, 네, 우비 준비하고, 네, 우중 캠핑할 때는 캠핑, 텐트나 이런 걸 어떻게 쳐야 되는지 미리 연구하고, 그리고 차에서 비 안 맞게끔 이렇게 해야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비가 오는 날씨가 나의 캠핑하고자 하는 희망을 꺾을 수 없어. 희망이 크면 영하 15도에도 캠핑하러 나가죠. 난로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 그래서 원대한 희망을 갖자 이런 거죠. 이 원대한 희망이라는 게 막 그 뭐 대단한 막 과학자가 되자 막 그 노벨상을 뭐 이런 개념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원대한 희망이에요. 똑같이 캠핑을 해도 어려움 장애물을 뚫고 나가서 내가 이걸 즐겁게 하자. 너무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쁠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헤쳐서 방법을 찾고 그러면 얼마나 그 과정이 성취감이 드는지 몰라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가서 즐기는 것만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게 뭐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요리도 그렇고 뭐 등산을 하는 것도 그렇고 가서 하는 것만 즐거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콘도로 여행 가는 거 진짜 재미없어요. 콘도로 여행 가서 출발하면은 거의 도착지에 도착해서 그냥 콘도에 편하게 쑥 이렇게 짐 풀어놓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있잖아요. 그게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거 하자 하면 진짜 하기가 너무 싫어. 그게 뭐가 재밌어? 가기 위해서 뭘 준비하는 것도 없고 내가 애쓰는 것도 없고 가서 성취감을 느낄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네, 그리고 그날 술이라도 마시면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찜찜한 느낌이 이게 나요. 그래서 안 가기로 했어요. 난 안 갈란다. 와이프가 그래서 와이프는 와이프가 즐길 거리를 찾고 있고 저는 제가 즐길 거리를 찾고 있고 이걸 또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좋으실 텐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자기한테 원대한 희망을 찾는 게 중요해요. 자기한테. 이 원대한 희망은 내가 장애물을 헤치고도 하고 싶을 만큼의 희망. 아, 재밌겠다, 좋겠다. 하고 나면 성취감 들겠다, 너무 좋겠다. 이런 걸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취미에서 좀 먼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취미를, 그러니까 돈 버는 것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은, 동물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 이렇게 생각 들지 않으세요? 산속에 있는 동물들은 하루 종일 먹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우리 자몽이도 하루 종일 먹는 것만 생각해요. 저랑 눈이 마주치면 언제 먹을 걸 줄까 항상 이것만 생각해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푸들 강아지 한 마리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은 넘어서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 보면 하루 종일 돈 버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돈 버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우리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서 그러긴 한데 돈 버는 것을 벗어나서 내 삶을 가치롭게 만드는 것에 대한 희망 꼭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희망과 연결돼서 투지를 얘기하는데요. 투지 그러면 요새 올림픽 스포츠 선수들 많이 떠오르죠. 근데 여기 재밌는 얘기를 해요. 투지가 나이가 들면서 커지긴 하는데 저절로 커지진 않는다. 투지가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실패나 난관을 극복하며 목표를 고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투지라는 게
장기적인 목표를 딱 놓고 장애물들을 헤쳐나가면서 극복해 나가고 새로운 방법을 찾으면서 어떻게든 거기에 달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때 우리가 그걸 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가 들어야 돼요. 왜냐면 장기 목표를 오래 추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든 사람들일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희망을 얘기하면서 장기 목표를 얘기하고 있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뚫고 나가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길러지는 미덕이 투지라는 거죠. 투지. 그리고 이 목표를 자주 바꾸는 사람은 투지를 기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목표를 너무 자주 바꾸지 말고 선생님들이 하는 일도 좀 꾸준히 끈질기게 쭉 이렇게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는 취미 생활도 꾸준히 그러니까 취미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취미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딱 하고 즐기고 말고 이런 거 말고 뭐 낚시도 그렇고 뭐 요즘 웬만한 취미는 거기다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계속 나를 업그레이드 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쯤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되고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방법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자, 예를 들어봅시다. 등산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 나이 또래는 이제 많아지시는데 근데 등산을 그냥 주말에 뒷산 올라간다 이렇게도 있으시지만 50대 넘어가신 분들은 우리나라의 큰 산을 한번 돌아다니고 싶다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죠? 그걸 예로 들어봅시다. 그러면 장기 목표를 구체적으로 가져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그렇게 산을 다니시는 분들은 백대 명산 이런 산 트레킹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뭐 한 달에 한두 군데를 가서 그러면 1년에 갈 수 있는 산이 한 달에 두 군데 간다고 해도 한 25군데밖에 안 되니까 한 4년 정도 잡고 한 5년 잡고 이제 장기 목표죠. 5년 동안 한 달에 두 번씩은 큰 산을 올라간다 이렇게.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산을 오르다 보면 계절이 자꾸 바뀌잖아요. 이게 산을 올라가기 좋은 날씨는 얼마 안 돼요. 생각해보면 봄에 잠깐 하고 5월달 요때 잠깐 4월달 5월달 요때 잠깐 하고 가을에 9월달도 조금 덥고 9월 10월 11월 들어가면 또 춥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4개월밖에 안 돼요. 캠핑도 마찬가지고 등산도 마찬가지고 나머지는 계절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니면서 시스템을 계속 점검을 해야 돼요. 갔다 와보면서 갑자기 더워졌으면 장비도 좀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짐도 좀 가볍게 줄여야 되고 추운 날에 또 이제 등산 한번 가보시면 옷을 어떻게 갈아입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산의 높이도 이제 500m급일 때, 900m급일 때, 1000m 넘어갈 때 내가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나 이런 거 계속 점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뭔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뭔가를 그게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죠. 사실은 일적인 거든 뭐 유튜브를 올리는 거든 책을 쓰는 거든 어떤 것이든 꾸준히 장기 목표로 하시면서 시스템을 계속 점검하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꾸준히 갖고 계시면서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투지가 생긴다. 그리고 왠지 조금 믿음이 가죠. 그런 사람들은. 뭔가 같이 친구가 되든 아니면 같이 배우자가 되든 그런 사람들은 꾸준히 안정적으로 뭔가 같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을 주잖아요. 자, 4번부터는 요 3번까지는 그래서 그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과 투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만약에 지금 내가 희망도 없고 그렇게 장기 목표 투지를 기를 만한 것도 없으신 분들은 오늘 이 모임 계기로 해서 꼭 일이 아니어도 되니까, 그죠? 꼭 대단한 위인이 되라는 얘기 아니니까 내가 즐겁고 설레이고 오래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 4번부터는 이제 그릿이라는 책이에요. 그릿, 끈기라는 뜻인데요. 투지 열정이 가미된 끈기. 맥이 연결되어 있죠. 자, 그릿이라는 책은 심리학자가 포기하지 않,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의 특성을 뽑아내다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 있죠. 끈기. 이것의 중요성을 책으로 쓴 거예요. 한번 보시죠. 웨스트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미국 육군사관학교에는 14,000명이 지원하는데
필수 서류에서 4,000명이 추려진대요. 서류 탈락을 10,000명 정도가 탈락을 하는 거고, 그리고 2,500명, 그 중에 한 절반이 넘는 숫자가 체력 기준을 통과하고, 이렇게 선발된 집단에서 또 절반을 탈락시켜서 1,200명만 입학 허가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만 들어오는 거죠. 처음 지원자 중에서. 근데 이 1,200명 중에서도 5명 중에 1명이 졸업 전에 중퇴한대요. 그리고 중퇴생 중에 상당수가 입학한 첫 해에 비스트 베럭스라고 하는 7주 과정에서 그만둔대요. 그래서 이 비스트 베럭스라는 제목으로 육군사관학교의 첫 7주 훈련을 뜻하는 건데요. 이게 엄청 빡센가 봐요.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일과는 오전 5시에 시작이 되고 5시 30분까지 집합하고, 그 다음에 강도 높은 달리기 체조, 열병 행진, 수업 이런 걸 쉴 새 없이 밤 10시까지 한다는 거죠. 그리고 10시에 불이 꺼진대요. 다음날 똑같은 일과가 반복되고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도가 비스트를 통과하는가, 이 질문을 갖고 연구를 한 거예요. 실제 그 생도들을 만나보면서, 그러면 신체 능력이 뛰어난 사람, 뭐 인적성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 측정 지표가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남는가를 봤더니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였대요. 이건 너무 당연한 답 아닌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를 안 했겠지. 그러니까 이 저자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의 IQ도 아니고, 그 사람의 능력치도 아니고, 그 사람의 대인관계 능력도 아니고, 이 힘든 과정을 견디게 해주는 거는 나 이거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불굴의 정신을 가진 사람만 결국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그릿이라고 부른 건데요. 그러면서 연구를 더 해본 거예요. 재계나 예술계나 체육계나 언론계나 학계나 의학계나 법조계나 면담하면서 당신 분야의 최고는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누가 최고입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점에서 특별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분야에 상관없이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운도 좋았고 재능도 있었는데, 자, 이런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면담 중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잠재력을 실현해보기도 전에 하차하거나 흥미를 잃어 모두 놀라게 했던 유망주들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천재적인 그런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죠. 각 분야에 유망주예요. 정말 천재적인 재능이 있고, 얘는 조금만 해주면 이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것 같은데, 해보기도 전에 하차하는 또는 흥미를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야에 가지고 있는 적성만 가지고는 그 분야의 성공을 측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실패한 뒤에도 계속 시도하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일이 잘 풀릴 때는 모두 잘 해내지만 잘 안 풀릴 때는 무너져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면담에서 거론된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끈질기다는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끈질기고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하고 이랬다는 거죠. 각 분야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식상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이런 끈기라는 그런 미덕은 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막 익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내 삶으로 적용해 보면, 그리고 내가 지금 끈기 있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이 있죠. 그죠? 내가 지금 한번 일이 잘 안 풀리고 실패했다고 해서 낙담하고 포기해버리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여기서 그래도 희망을 갖고 다시 방법을 찾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고 있으신가? 그래서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낙담하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해보는 그 의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릿, 여기서 얘기하는 끈기에 대해 해당하는 얘기니까.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끈덕지게 자기 일을 매달렸을까? 그 사람들은 좀 큰 야망을 품고 있었대요. 자, 이걸 너무 큰 걸로 생각하면 또 우리 선생님들, 나랑은 관계없는 얘기처럼 생각이 들 테니까, 앞에 얘기했던 원대한 희망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까 제가 캠핑 얘기를 예시를 들었었죠. 나는 이 캠핑을 꼭 하고 싶어라고 열정을 갖고 해보려고 하는데 비가 온다라고 하면, 그죠? 이 행위를 꼭 정말 하고 싶다라는 약간 도전적인 정신이 좀 더 크면 어려움들을 헤쳐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망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는 아까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 도전적이라고 생각되는 그게 취미든 일이든 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커야 된다는 거죠. 꼭 거기에 도달하고 성취하고 싶어라는 마음을 크게 갖는 거. 그걸 원대한 희망, 큰 야망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이거 너무 당연해요. 왜냐면 이게 작으면 이렇게 힘들 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정반대였죠. 그 사람, 네네. 근데 이렇게 끈덕지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비할 바 없이 흥미롭고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고, 또 만족감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그 그림이 흥미롭고 좋아야 돼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속에 희망이라는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그 그림을 떠올렸을 때 막 얼굴이 찡그려지고 막 뭔가 이렇게 애를 써야 되는 느낌이면 안 좋아. 그럼 관심이 잘 안 가게 돼 있어요. 그 그림을 딱 떠올렸을 때 힘은 들겠지만, 너무 좋겠다. 너무 행복한걸?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흥미롭고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성취했을 때 성취감도 느껴져야지 좋은 거죠.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 중에서 일부는 지루하고 좌절감을 남기고 고통스럽다고 해도 그들은 추후도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쵸? 이 표현도 중요해요. 그들이 항상 자기 일을 분야를 하는데 행복하고 즐겁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지루하기도 하고 좌절감도 느껴지고 심지어 고통스러운 일의 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한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어디에나 그래. 네. 캠핑을 가도 그렇고 등산을 가도 그렇고, 네, 짐 싸고 짐 풀고 어떤 사람은 그 짓을 왜 하냐고 그래요. 거기다 집 져놓고 새로 살림살이 세팅하는 건데 하룻밤 잘 거를 가서 집 짓고 세팅하고 다시 다 하나씩 또 철수하고 그 짓을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만큼 지루하고 힘든 작업이다 이런 거겠죠. 네, 좋으니까 하죠. 그러면서도 그게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두 가지 특성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회복력이 강하대요. 그리고 근면하대요. 이거 좋아요. 김미경 강사님인가요? 자기는 힘들 때 자기 엄마가 그랬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라고. 뭔가 일이 안 풀리면 무조건 일찍 일어나라고.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막 그러면 그래서 김미경 강사 강의하는 거 보면 4시 반에 일어나서 그 자기 피아노 학원 할 때 할 짓이 4시 반에 있는데 할 일이 없더래요. 그래서 일찍 일어났는데 뭐 할까 하다가 엄마들한테 편지를 써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는 엄마들한테 학생의 특성에 대해서도 막 정성을 들여서 편지를 쓰고 막 이랬더니 나중에 학생들이 엄청 늘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김민경 강사님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얘기 너무 엄청 재밌게 잘하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 얘기하고 싶은 거, 이런 투지를 기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 들면 일단 근면한 게 좋아요. 아침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부지런하게 청소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네, 내가 할 수 있는 거 찾아가지고 하는 거지. 그게 근면한 거죠. 그래서 회복력이 강하고 근면하고, 두 번째는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잘 그린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릇이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근면했고, 그다음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알고 있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릿을 측정하는 문항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여기 OX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점점이 찍혀 있는 건 역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점점 말고 네, 그냥 문장만 해볼게요. 나는 실패해도 실망하지 않는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자, OX 한번 쳐보세요. 동그라미 X, OX로만. 나는 노력가다. OX. 나는 뭐든지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낸다. 이것도 OX. 나는 성실하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OX. 나는 좌절을 딛고 중요한 도전에 성공한 적이 있다. OX. 자, 이거 동그라미 5개면은 여러분들 그릿은 엄청 높은 거죠.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라고 보면 되고, 동그라미가 3개 이하다. 이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개면 잘하고 있다. 이 정도고.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릿을 갖고 있는 사람의 4가지 자산. 이것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관심이래요. 관심. 그러니까 이제 이 성공한 사람들은 이 투지 열정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가 하는 일을 진정으로 즐기고 관심이 있대요. 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아까 그래서 장기적 자기가 원하는 원대한 희망을 가지실 때 정말 내가 관심이 자꾸 가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관심을 자꾸 가려면 꽃처럼 자꾸 관심에 물을 줘야 돼요. 여기 동의하시나요? 내가 단기 도파민을 추구하고 그 도파민의 자극에 중독처럼 길들여지면 이 꽃에 물을 줄 수가 없어. 왜냐면 미래에 내가 원하는 그림은 도파민을 우리한테 뿜어주지 않거든요. 지금 당장 재밌는 드라마 보는 게, 지금 당장 이 쇼핑에 어떤 걸 살까 말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죠? 도파민을 더 주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원대한 희망이라고 그리는 그림에 대해서 자꾸 물을 주셔야 돼요. 물을 준다는 건 마음을 비워내고 또 생각하고, 마음을 비워내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관심을 자꾸 주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자, 그릿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연습한대요. 더 잘하려고 한번 해보고, 이게 뭘 좀 여기다 가미하면 더 잘 될까? 또 한번 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연습을 계속하죠. 네. 그리고 내가 이걸 잘하게 되려면 한 10번은 해봐야지. 기본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거면 요리가 됐던 뭐 등산이 됐던 캠핑이 됐던 10번은 해봐야 잘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10번 할 때까지는 계속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면 좋죠. 이게 연습이에요. 세 번째는 목적이 있대요. 목적. 자신의 일이 중요하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취미나 그러니까 이런 희망은 단순히 그냥 거기에 즐길 거리만 있지 않아요. 만약에 캠핑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히 캠핑을 가서 그냥 자연에서 술 마시고 즐기다 온다 이러면 그게 오래 못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하는 거가, 예를 들면 나는 나 혼자 그렇게 여행을 계획하고 이렇게 막 하나하나 차곡차곡 준비하고 내가 새로운 곳에 가보는 그런 자유를 시험한다고 할까요? 자유롭게 사는 걸 시험하는 걸 안 해봤는데, 내가 캠핑하는 행위는 뭔가 자유를 위해서 도전하는 행위야. 이런 목적의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자유를 향해 도전하는 이 행위는 굉장히 나한테 중요한 행위야. 단순히 산에 가서 술 먹고 오는 건 중요한 행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희망에 목적의식을 부여해서 이게 나한테 왜 중요한지. 보통 이런 목적의식은 가치와 관련이 있어요. 가치. 내가 삶을 살 때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연동되면 목적의식이 생겨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그릿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네 번째는 희망이래요. 희망, 여기서 말하는 희망은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낙천적인 희망이겠죠. 좋아질 거고 나는 극복할 것이고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울 때나 의심이 들 때도 계속 앞으로 나가는 법을 희망을 유지하고 있고, 네네네. 그리고 여기 어딨지? 여기서는 우리는 그 희망 안에서 굉장히 낙천적이고
기쁘고 즐겁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자산도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관심을 갖는 거, 그리고 끊임없이 연습하는 거, 목적의식을 자꾸 생각하고, 그리고 희망을 갖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자산을 갖고 있나요? 자, 여기 OX, 역시 또 OX 한번 해보세요. 나의 그 미래의 희망이라는 것에 나는 늘 관심을 두고 있다. 오, 그건 OX. 나는 해보면서 업그레이드 시스템 개선. 이것도 OX. 그 다음 여기에 나는 강한 목적의식을 부여하고 있어서 되게 이걸 당연히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OX. 그리고 잘 될 거야. 희망이 있다. 자, 그 외 중요한 부분은 내적 차원, 관계적 차원, 지적 차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고 여기까지만 내용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립 오늘 희망, 투지, 그 다음에 끈기 이런 얘기 했는데요. 짝꿍이랑 한마디 하고 올까요? 우리 아빠랑 가자 이제. 뭔가 짝꿍이랑 오늘 들으시면서 어떤 게 조금 와닿을 것 같으신지. 그리고 이거 만지면 안 된다 저거는 아빠 시작하는 거는 만지지 마 절대 녹화하고 있어 만지지 마 가자 자기한테 와닿는 얘기를 좀 더 나눠주시고요. 봐라. 자, 이번에는 대화 불가이신 분들도 팀을 배정해서 서로 이야기는 들을 수 있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와닿는 얘기, 그러면서 오늘 계기로 뭔가 좀 결심하고 싶으신 분들은 결심도 짝꿍이랑 잠깐 얘기 나누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빠 회의 시간이야. 응. 아빠 회의 좀 할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와닿았던 부분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지금 회사 안에서 강의를 좀 해야 돼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거랑 좀 밀사한 부분이 있어서 그 생각을 좀 하기는 했는데요. 저는 사실 여전히 좀 궁금증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스토리가 잘 연결이 되기는 하는데 근본적으로 뭔가 저는 좀 자,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시각화 해볼 거예요. 머리 펴시고 오늘 우리 원대한 희망 얘기했으니까 자,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우리 선생님들 마음에 원대한 희망이라고 관심 가는 희망사항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관심 가는 희망사항을 굉장히 설레이게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자, 머리 펴시고 자, 편안하게 호흡에 집중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원하는 희망사항이 뭔지를 상상합니다. 구체적인 이미지로 동영상처럼 상상하시고요. 감정을 느끼셔야 됩니다. 감정을 불러오세요.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자꾸 질문하시면서 상상합니다.
만지고 있는 게 아닌데. 아빠, 나 실수만 미안해. 아빠, 내가 주고 말려고 내 미안해. 알겠지, 아빠? 잘하셨습니다. 눈 뜨시고. 자, 일주일 생활하시면서 긍정생활 양식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긍정변화 모임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몇 가지 루틴으로 몇 가지 긍정변화 활동을 이어서 하는 연습을 자꾸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시고, 수요일날 단톡방 활동 있으니까 내가 그 활동들을, 긍정생활 양식 활동들 잘 하고 있는지도 한번 중간 점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같이 뭔가 희망도 만들어가고 긍정 변화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지지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로 얼굴 보시고 각자 편하게 음소거도 풀어주시고 각자 편하게 인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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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